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공산당원 명부가 유출됐습니다. 9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공산당원의 일부긴 하지만 서방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암약하고 있는 공산당원의 신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시진핑의 지휘하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째로 유출된 데이터베이스에는 공산당원의 이름과 직책,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민족 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뉴스와 오스트레일리언, 영국의 썬데이 메일 등에 따르면 이 정도 규모의 정보 유출은 사상 처음입니다. 중국 내 공산당원 명단은 그렇다 치고 충격적인 것은 호주와 영국, 미국에서 암약하는 공산당원들입니다. 공산당의 당지부 조직은 아주 방대한데 서방 세계의 많은 기업과 심지어는 정부 조직에까지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중공 당국의 지령을 받고 있으며 당에서 전화가 걸려면 곧바로 보고까지 하고 있다고 스카이뉴스는 전했습니다. 공산당 조직을 거쳐 시진핑에까지 보고된다는 겁니다. 스카이뉴스에 따르면 공산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는 2016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에 의해 상하이에 있는 서버에서 추출한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195만 명의 공산당원과 중공 그리고 전 세계 각 기업에 설치된 7,900개 당 지부 현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유출은 시진핑으로서는 매우 당혹할 만한 사안입니다. 또 그동안 중공의 지적재산권 도둑질에 무방비로 있었던 글로벌 기업 역시 당혹할 만합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롤스로이스, 랜드로버, 자구아, HSBC, 스탠다드 차타드에도 중공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중공을 감시하자는 취지를 가진 각국 의원 150여 명으로 구성된 인터파라먼터리 얼라이언스 온 차이나로도 넘겨졌습니다. IPAC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리투아니아, 스웨덴의 의원들이 가입돼 인권과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호주와 영국, 벨기에, 스웨덴의 각 언론사에도 배포됐습니다. 호주는 이 뉴스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계와 경제계, 학계와 언론계, 금융계에 이르기까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중공의 영향력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로 보이는 미국의 한 네티즌은 미국의 친중 사조에 대한 의문점이 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NBA가 중공의 민주화운동 탄압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비난했는지, 그리고 미국의 매체들이 왜 중공의 선전을 읊어댔는지, 정재계의 많은 인사들이 왜 막시즘과 중공에 친화적으로 들렸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 에메랄드 로빈슨도 123명의 충성파 중공당원들이 우한폐렴 백신을 생산하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에 근무한다는 데일리 메일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또 중공이 미 의원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미 국가정보국장 존 레드클리프의 견해에 이유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 암약했던 중공 스파이 크리스틴 팡, 그리고 중공이 많은 미국 대학에 삼투했다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조지아 공과대학 연설 뉴스가 나오더니 이번에 진짜 큰 건이 터졌다고 말했습니다. 12월 13일 이미 소개해드린 내용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누락돼 다시 반복해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워싱턴 DC의 트럼프 마가 마추를 머린원 헬기에서 지켜보다 웨스트 포인트로 향했습니다. 존 레드클리프 국가정보국장도 동행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에서 열린 육사와 해사 간의 풋볼 경기를 참관했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장병들은 일제히 USA를 연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만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의미심장한 포스팅을 연발했습니다. TV 앵커 칼럼니스트인 토드 스타니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이 시점이면 모든 비밀을 해제할 때가 됐다고 하자 트럼프는 이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토드 스타니스는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맞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를 올봄에 알고도 수사하지 않고 침묵했다면
그는 오늘 퇴근 전까지는 해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실망스럽다고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싸움이 목숨을 건 한판 승부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이 이긴다면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은 무사할 것이며 윌리엄 바도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힌 살인마들이 집권하면 모두를 빠른 시간 안에 살육할 것이다. 윌리엄 바가 수사 지시를 내렸던 더램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스파이직과 반역행위, 또 그 이상을 저지른 자들을 잡았다. 그러나 정의가 세워지기에는 너무 오래 걸렸다. 그들은 DOA의 처지라고 했습니다. DOA는 Dead on Arrival의 약자입니다. 막다른 골목의 사망이란 의미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사기 투표가 아닌 합법적인 투표로 보자면 내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기적처럼 저질러진 사기 투표가 사방천지다. 이는 수치스러운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은 이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몸풀기에 불과했고 이제부터가 진검승부의 장이란 겁니다. 트럼프의 트윗을 지켜본 린 우드 변호사도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국의 애국자들이여 준비하고 있으라. 앞으로 며칠 사이 여러 일들이 신속하게 펼쳐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귀를 열고 있으라. 중국은 미국을 생물학 무기로 공격한 데 이어 선거를 훔치기 위해 또다시 공격했다. 중국은 미국을 그들의 식량 기지로 만들려 하는데 우리는 이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의 소송을 각하한데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에서 저질러진 사상 최대 사기극을 밝히는 법리 판단, 메릿을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사자 적격이라는 형식 논리 스탠딩에만 관심이 있었고 결국 대통령이 7,500만 표에 대해 정당한 입장을 밝히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남북전쟁 당시와도 아주 유사합니다. 연방대법원의 당사자 적격 논리 스탠딩을 기준으로 한 판결과도 아주 유사한 판결이 남북전쟁 전에 있었습니다. 1858년에 드레드 스캇 판결입니다. 흑인 노예인 스카트가 자유를 얻기 위해 제기한 소송인데 대법원은 7대2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의 소송을 각한 7대2의 비율과 같습니다. 노예였던 스카트는 육군 외과 의사인 주인을 따라 루이지애나의 자유지역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주인이 사망하자 노예를 금지한 지역에서 생활했던 자유인이라면서 새롭게 이사간 미주리주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한 번 자유를 얻으면 영원한 자유인이라면서 소를 제기했지만 미주리주에서는 패소합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법관들은 흑인 노예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스탠딩, 당사자 적격에 부합하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는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면서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장은 노예는 재산에 불과하며 절대 시민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를 부리던 남부에서는 이 판결을 환영했지만 북부 지역에서는 강력한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이는 3년 뒤인 1861년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단초가 됐습니다. 남북전쟁에서는 20세에서 45세까지 북부 남성 10%, 18세에서 40세까지 남부 남성 30%가 사망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잘못된 판결이 단초가 된 전쟁은 6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법이 제 효용을 다하지 못할 때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이 1774년 북미 식민지에 대해 5개 항목의 Intolerable Act를 제정해 자치를 앗아가면서 독립전쟁이 발발했고 남북전쟁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단초가 돼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진영은 국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법률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끝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